영남에 토대를 두고 있는 영남 정치인들이 다시 또 이제 보수의 깃발을 들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데 예컨대 이제 수도권의 패배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국민의힘이 영남 지역당으로 굳어지는 그야말로 뭐 전국 정당화하지 못하고 그냥 뭐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남 자민련화 되는 수준으로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 보수 정치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총선 전에 국민의힘의 좀 고참 보좌관 출신, 당직자 출신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다 떨어질 것 같아요. 그분들 그 촉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윤재옥, 주호영 이런 분들 중심으로 일단 비대위 비슷하게 어물어물 해가면서 아마 몇 개월 동안 정비를 좀 해야 될 거다라고 본인들의 운명을 예감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봐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남 자민련도 아니고 TK 자민련이죠. TK 자민련. 네. 지금 뭐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좀 보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굉장히 그 아픔의 시간을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 있는 이 보수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선택할 데가 원희룡 없지. 후보 어딜 측은 선택을 아주 하겠어요. 오늘 다소 굳은 표정으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결과다. 라면서 현장을 떠나버렸다는 점은 성환 기자님이 작게 약간- 말씀하셨습니다. 네. 선택할 게 없다. 선택할 게 없다. 아니 좀 제가 너무 잔인한 얘기인지 몰라도 그냥 다 사실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아니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되긴 됐어요.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기회를 굉장히 여러 번 가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한테 머리가 깨지도록 들이받아서라도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럼 책임을 져야죠. 저는 그 아무것도 못한 겁니까? 자기 안 한 창실. 겁니까? 어떻게? 둘 다죠. 둘 다다.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책임져야 된다. 정치인들은 책임지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전에 뭐 출구조사 결과를 이렇게 출구조사 결과가 이제 보는데 경기도가 나오는데 정말 뭐 호남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 파란색만 나오고 사실 수도권에서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이 16석을 얻었죠.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더 적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출구조사 결과만 보면.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TK 당이 되는 거죠. TK 당이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수권 능력을 상실하는 거죠. 집권 능력을 상실하는 거죠. 그걸 깰 수 있느냐가 결국 국민의힘의 숙제인 거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전에 이제 뭐 한동훈 위원장이 오히려 재기할 기회를 얻는다. 이게 사실은 뭐 당장 가능한지 저도 사실은 예. 뭐 당담하기 어렵죠. 어떻게 보면 좀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실 뭐 윤재욱 원내대표가 대표 뭐 전당에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벌써 돌고 있으니까 결국은 영남의 이제 다선 의원들이 오히려 깃발을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지만 결국은 국민의힘의 실패가 어디서 왔는지부터를 봐야죠. 사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수도권 민심을 못 얻는 정당이 어떻게 집권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길을 가겠다 그러면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정당이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는 정말 사실 아시다시피 18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때까지 소장파들이 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뭐 17대 미래연대 그다음에 18대도 그런 비슷한 모임이 있어서 결국은 당내에서 어쨌든 뭔가 활발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19대 이후로 국민의힘에서 그런 목소리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되게 할까 말까 했는데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보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은 이제 뭐 원내가 정말 수도권에 이제 드문 일이 됐지만 결국 원내라 하더라도 수도권의 목소리들이 더 반영되고 하는 정당을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당위의 문제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국민의힘도 고민할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0초만 잠시만요. 예. 22시 10시 39분 지금 전국 개표율 48.71% 집계가 됐는데요.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254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51석, 국민의힘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렸을 때 102석이었는데 99석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 하나, 개혁신당 하나, 진보당 하나, 무소속 하나. 말씀하십시오. 네. 심지어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에는 김종민 의원이 당선 사례를 했습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당선됐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출구조사 상당히 정확한 네. 그쪽으로 근접을 하고 있는 네. 것 같네요. 아무튼 저는 이번 총선 결과에서 좀 아쉬움이 하나 있어요. 이를테면 이 이른바 보수가 좀 건강하려면 미래의 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말아먹는 바람에 괜찮은 보수 쪽 후보 정치인들이 많이 날라가 버렸어요. 뭐 김용태 전 최고위원인가요? 또 김재석 후보, 네. 또 뭐 김영우 의원 이런 분들, 뭐 유이동 의원 이런 좋은 사람들 많은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보수 자체가 굉장히 좀 참담하게 됐고. 그러니까 보수의 그러니까 좀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망하려면 확 망해가지고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게 낫겠다. 어영부영 망했다가 다시 뭐 이렇게 복원됐는데 결국에는 대통령 후보 할 사람이 없어서 사실 민주당에서 꼬은 사람 아니냐. 그래서 세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민주당 용병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면.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게 왔는데 어영부영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차제에 그냥 확실하게 처음부터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출발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러려면 좀 새싹이 좀 살아서 와야 되는데 이준석 천하람은 어떻게 됐나요? 혹시 아시는 이준석 분 계세요? 대표가 지금으로서는 한석이 살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48.71%가 개표된 상황에서 개혁신당 한석 지역구니까 필에도 두 명, 네 명 정도 당선된다고 지금 보고 있으니까 개혁신당에서 그럼 천하람 이번이니까 2번이니까 뭐 가능성이 당선 가능성이 매우 있는 높은 거예요. 상황인 거죠. 자 화성 개표율은 20% 지금 개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뭐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개심하여 마음을 바꿀 것이냐, 그렇지 않고 지금 그대로 이 분위기 계속 이어갈 것이냐 이런 건데 좀 관측이 엇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환용 선배 바꿀 것이다. 바꿀 것이다. 바꿀 것이다? 안 바꿀 사람 것이다. 잘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뀐다. 지금 4대2입니다. 4대2.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상황 일단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일이 저는 항상 대통령실 쪽으로 가면 늘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땅을 파봐야 돼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땅을 파야 돼요? 네, 뭐가 있어요. 하여튼 파묘를 좀 해봐야 파묘는 아니고 어쨌든 땅을 파서 수맥이 잘못 들었는지 봐야 되나. 왜냐하면 대통령이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기존 청와대가 너무 구중궁궐에 있어서 소통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번번이 느끼는 건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도 소통이 전혀 안 됩니다. 그 안에서도 안 되고 그 바깥에서도 안 돼요. 거기는 예전에 뭐 전자파 막기에서 뭘 쳐놓는다고 하는데 소리가 안 들어가게 음파를 막나 봐요. 그래서 여당에서 얘기하는 판세 분석과 대통령실 쪽에서 얘기하는 판세 분석이 완전 달라요. 네, 맞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여당에서는 대통령 제발 나서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강성 지지층이 투표대행 관심을 멀리하고 있다. 물론 일부 자유통일당의 지지들이 있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약간 있죠. 그런데 훨씬 많은 중도층이 떠나고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또 나와요. 그러니까 전혀 거기도 소통이 안 되고 민심과도 동떨어져 있어서 우린 잘하고 있는데 기울어진 운동장 그다음에 야당의 아주 절묘한 계략에서 지금 함정에 빠졌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네, 용산에서는 우리 다 알지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얘기하려면 화를 내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바깥에서는. 그리고 거기에는 음파를 막는 거대한 돔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도움을 거예요. 통화를 못해. 그래서 강력한 유튜브로 수맥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저희 강력한 방송 수-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저기 김인지 기자한테 얘기했잖아요. 네. 해시태그를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달아라. 달아라. 대통령께 가답게. 네. 대통령님 사랑해요. 이러면 이제 뜰 수가 있단 저희 말이에요. 방송 그러면 좀 저희 보시고. 목소리를 네. 그 숱한 음파를 견뎌내고 예? 유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런데 네.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주 합리적인 길들이 있는데 누구나 아는 네. 그게 안 권력의 통한다. 정점만 가면 잘 안 통하더라. 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선거 중반에 굉장히 국민의힘이 어렵다라는 판세가 막 돌기 시작하면서 함원경 후보가 탈당 요구했다가 그 이튿날 바로 또 취소를 했어요.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 안에서 탈당 요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점은 좀 성환용 선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선거 앞두고 급하니까 탈당 요구를 했던 건데 이제 끝났는데 뭐 탈당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으로 선거 뭐 멀었는데 그래서 네. 그런 목소리를 낼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정치적 체력이 아마 뚝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막 좀 바닥을 기어야 되는 시간을 좀 더 가져야 되죠. 네, 이 가운데 두 군데가 지금 그 당선 확실까지는 아닌 것 같고 당선 유력이 나왔네요. 서울 종로의 곽상원 후보가 52%로 52.02%로 당선 유력이 발표가 됐고요. 중구 성동 갑의 전현희 후보가 51.67%로 당선 유력인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탈당 요구 없을까요? 요구는 있겠지만 네, 안 해요. 지도부의 네. 공식적인 얘기로 나올 거냐 이거는 지도부가 누가 됐냐에 따라 다르죠. 요구는 밑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아 정말 우리도 못 해먹겠다.
실제 조혜진 의원이 선거 중에서 올라와서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맞아요. 예. 저는 그 조혜진 의원이 피부로 느끼니까 뭐 최사포가 후보들은 알아요. 이러다가 나도 죽겠는 걸 그러면 나라도 가서 얘기해야지. 그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총선이 지난 다음에 이게 통일된 목소리로 나오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얘기하겠지만 지도부가 뭐 거기서 일단 잘 들었습니다 그러겠지. 그걸 대통령한테 직접 얘기할까? 그건 어떤 지도부가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다고 봐요. 그러니까 탈당 얘기를 한다는 건 사실 책임론에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사실 그런 뭐 송 기자님 잘 말씀하셨지만 그럴 정도의 지금 상황도 아닌 거죠. 책임론을 따질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면 거꾸로 탈당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이 탈당할 가능성은 있죠. 거꾸로. 대통령이 아, 선도적으로 어차피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의지해 여권 중심의 여당에 기대한 정치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입법부 자체를 그렇게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거꾸로 그럴 가능성이 있으나 뭐 탈당을 요구해서 탈당을 한들 사실 뭐 그러면 국민의힘이 당장 얻는 이득이 뭐 특별하게 있겠습니까? 그런 이제 거꾸로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으나 이제 그런 게 당장 뭐 당장 빠른 시일 내에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자, 그 저희가 10시 48분 지나고 있는데요. 민주당 얘기를 너무 안 했어요. 사실상 이번에 그 정권 심판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 민주당 얘기가 거의 없는데 그래도 이건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초반부터 시종일관 목표치가 151석 이었는데 그 이상 얻게 되면 사실상 차기 대선 탄탄대로 열리는 거냐 뭐 이런 그 질문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보면 이번 공천 과정에서 뭐 계파 갈등 상당했고요. 그 다음에 뭐 막말, 부동산 논란 이런 후보들 공천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 책임론도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어떻게 민주당 안에서 소화될 거라고 전망하시는지 이번에는 사람과 사회 연구부터 우리 박 실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됐을 때인데 상황상 민주당이 그냥 밀고 간 것 같아요. 다른 대안도 없었고 이미 공천 전국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 울림이 그만큼은 적을 것이라는 판단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쟁자인 장성민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이수정 후보에게 그냥 배지를 헌납하기는 정말 싫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더 크게 생각한다면 그전 사례들보다도 저는 더 심하다고 보기 때문에 원칙대로 한다면 결단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뭐 이미 선거 끝난 상황에서 사실 저는 마지막에 양문석, 김준혁 후보 등의 논란이 사실 수도권 여론에 좀 영향을 미칠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큰 영향이 없었던 거죠. 그것보다 정권 심판론이 워낙 강고하게 작동을 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뭐 민주당도 알갈부할 여지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다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압승하고도 문재인 정부 때 대선에서 졌습니다. 자, 열린우리당 때도 200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헌정상 처음으로 단독 과반 의석을 얻었습니다. 152석 얻었나 그랬었죠. 열린우리당 탄핵 노무현 전에 탄핵에 힘입어서 그러나 그때 역시 대선에서도 압도적으로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총선 결과가 대선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와중에 어떤 게 있냐면 결국은 너무 많은 의석을 확보하면서 뭐 2004년도에도 뭐 108 번뇌라는 이제 그런 말들이 있었고 초선들이 많아지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초선들의 논란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2, 3년 동안은 민주당의 시간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그 입법부 민주당의 시간이 됐는데 과연 그 민주당의 시간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질서정연하게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내면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많은 파열음들이 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특히나 조국혁신당이 많은 의석을 얻으면서 야당이 굉장히 강성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강성 경쟁을 할 가능성이 그럴 경우에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잘 정리정돈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앞으로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전국 개표율이 50.80%입니다. 10시 46분 기준인데요. 국민의힘이 또 줄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154, 국민의힘 96, 새로운미래 하나, 개혁신당 하나, 진보당 하나, 무소속 하나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52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4부를 마무리해야 될 상황이어서 저는 굉장히 진지하고 재밌었는데
나머지 5분의 기자님들은 어떠셨는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자, 끝으로 마무리 발언 한마디씩 듣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키순으로 할까요? 네, 네, 하시죠. 아니, 제 농담이었습니다. 예. 자, 서한영 선배부터 듣겠습니다. 뭐, 하시죠. 예. 아니 뭐 그 아까 민주당 얘기 좀 하다 네. 말았는데 그냥 간단히 이게 우리가 민주당 얘기 거의 못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이번에 별로 한 일이 없어서 그래요. 뭐 별로 인상에 남는 게 없고 오히려 이제 그 공천이 잘못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걸 뭐 공천 혁명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특징이 이제 승자의 저주인데 지금부터 사람들이 야 이제 이재명하고 민주당이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 압승하고 식은땀이 난다. 우리 이제 죽었다. 이 무서운 국민이 우리를 심판하면 우리는 골로 간다. 도덕성, 능력, 우리 태도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굉장히 길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좀 그때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걸 배워야 돼요. 그걸 이렇게 잘 나갈 때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는가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 꼭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네, 지금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함께한 후배들에게 덕담 뭐 이런 것도 괜찮은데. 잘 아시면서 서로 왜 불러가지고 다음부터 그냥 세 분이 말씀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세 분이 하셔도 될 것 아, 같은데 아닙니다. 야마를 예, 너무 예. 잘 뽑아주셔가지고 네, 예. 정말 재밌었습니다. 또 한 번 민심의 무서움을 확인한 선거였죠. 정말 매번 선거 때마다 참 민심 무섭다 생각하려 했는데 정말 이번 선거 결과도 결국 제가 여러 번 방송에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들은 계속 국민의힘에 윤석열 정부에 절대 평가를 요구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던 이유, 과연 문재인 정부와 달리 내로남불하지 않고 더 도덕적이고 더 공정하게 권력을 운영하고 있느냐, 윤석열 정부와 달리 갈라치지 하지 않고 국민 통합을 노력하고 있느냐 이걸 계속 물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계속 하지 못했던 거죠. 저는 그것이 결국은 이번 총선에서의 어떤 진짜 참패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고 아까에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변할 것이냐 변하지 않을 것이냐 이 얘기를 했지만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이제 국정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전 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은 선제적이고 파격적인 결정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그냥 선제적이고 또 파격적인 결정을 통해서 결국은 민주당과 어떻게 앞으로의 3년을 권력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동의 어쨌든 그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정권을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을 당장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부사장이 대통령실에 다시 들어가서 대통령과 하루에 30분 이상은 대화해야 대화를 된다. 독대를 해야 된다. 네. 대통령의 말하기 비중은 20% 이하로 낮추고 낮추고. 그걸 국정 쇄신 1항에 넣어야 돼요. 네. 그리고 절대 2달 안에 쫓아내지 않는다. 경로를 좀 빼야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정말 우리 이재명 부사장 같은 합리적인 분의 말을 대통령이 의무적으로 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반성문도 좀 매일같이 제출하고 대화 평가문도 제출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 뭐 잘 어쨌든 국정운영 방식을 기조를 정말 바꿨으면 되고 이 말을 누가 했냐면 강성희 의원이었잖아요. 그 얘기하다가 이틀망을 당하긴 했는데 그때 말을 들었으면 이런 결과는 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성한용 선임 기자분이 얘기하신 대로 민주당도 사실 잘못한 거 많았거든요. 더 큰 북풍이 몰아쳐서 사실 이상한 동풍은 보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가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190석 이상 200석 가까이 얻게 된다면 200석을 넘어설지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얻게 된다면 이제 정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던 심판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건 정말 뼈아프게 뼈아프다기보다도 뼈에 각인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그 4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뭐 끝으로 꼭 하셔야 되는 말씀 있으시면 저희는 한번- 오부 해야 되니까요. 오부 해야 네, 오부에서 텐션을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 올려야 됩니다. 예, 올려야 됩니다. 네. 예, 붐업을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네. 네. 저는 아쉽지만 저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마지막 5부. 네, 불사르겠습니다. 예, 올부랜다. 5부는 남은 두 분께서 마무리해 초특급 주실 게스트가 걸로. 계시니까요. 예, 초특급 게스트. 네. 벌써 와 계세요. 예.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5부에서 뵙겠습니다.